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몇 년 전 저희 엄마를 끔찍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드디어 잡히게 된 일이었죠. 세상이 좁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저희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비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사건이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녀 사이가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사이가 너무 좋은 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저희 가족에게 들이닥친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을 한 이후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이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린 저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엄마는 바깥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모녀들 딱하게 여긴 주변 분들의 소개를 받아 엄마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러 다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처음에는 요령도 없고 일도 서툴러서 며칠 나가다가 잘리고 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저랑 여동생은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엄마는 쫄쫄 굶었던 적도 많았고요. 결국 나중에 엄마가 정착해서 가장 오래 하신 일은 식당 일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요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분식 가게, 해장국 가게, 삼계탕 가게, 가정식 백반 가게 등등 제가 기억하는 가게만 해도 벌써 몇 가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다 음식점이었죠. 다행히도 엄마가 가는 곳마다 음식 솜씨가 좋다는 칭찬이 많았고 그때부터는 저희 식구들도 더 이상 끼니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철이 일찍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아마 부모의 기분과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눈치가 빨라져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철이 일찍 든 자식이었어요. 특히나 부모가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집에서는 그 한 명의 마음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엄마는 저희 앞에서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잠든 저희를 머리맡에서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다는 것을요. 가끔은 엄마의 숨죽인 울음소리도 들렸고 또 가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잠든 척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어? 갑자기? 엄마도 우리 지영이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나는 안 사랑해? 당연히 우리 희영이도 엄마는 너무 사랑하지. 이리 와, 내 새끼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저는 모른 척 등 뒤에서 엄마를 꼭 껴안고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고는 했습니다. 뜬금없는 저의 사랑 고백에 엄마는 의아해하면서도 활짝 웃으셨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깬 여동생이 자기도 안아달라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유, 허리야. 하지만 식당 일을 나가면서
엄마는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원래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동생을 낳고 키우시면서 무릎과 손목도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부엌에서 일하는 내내 뜨거운 불 앞에 서 있거나 재료를 다듬느라 쪼그리고 앉아있기 일쑤였죠. 당연히 원래도 좋지 않았던 부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거진 12시간을 꼬박 일하며 엄마는 거의 매일 녹초가 다 되어서 돌아오시고는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간신히 잠이 들고 나서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엄마는 밤새도록 비명처럼 앓는 소리를 내뱉고는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그 비명소리에 옆에서 자던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주영이 엄마 때문에 또 깼구나. 미안해. 얼른 다시 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의원이라도 좀 가보든가. 우리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예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왜 그렇게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는 다 알아서 하겠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죠. 힘들어하시는 엄마가 안쓰러웠지만 그때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거나 겨우 파스를 갈아붙여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른 제가 어른이 돼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마 그 시절에는 그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얼른 커서 돈을 벌 때까지, 그래서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라고 해서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똑같이 철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그때 어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참 철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주위 눈치라고는 안 보는 아이였거든요. 눈치도 안 보고 분위기도 모르고 그저 해맑기만 한 타입이었죠.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은데 나 학원 보내주면 안 돼? 피아노 학원? 밥 잘 먹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당황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피아노 학원이야. 너 피아노 좋아하지도 않잖아. 아니거든? 나도 피아노 좋아하거든? 우리 반 애들 중에 나만 빼고 전부 다 학원 다니고 있어. 나도 갈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심심하면 가서 숙제나 해. 언니한테 이야기한 거 아닌데 왜 언니가 난리야? 야, 박희영! 엄마, 나 학원 보내줘. 나 진짜로 피아노 배우고 싶단 말이야. 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라는 걸 눈치챘는지 여동생은 엄마를 다시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난감한 얼굴로 일단 동생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어렵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다가 그때도 가고 싶으면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하지만 그게 엄마의 완곡한 거절이라는 걸 깨닫기에는 여동생의 눈치가 좀 심하게 없는 편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의 다음 날도 그 녀석은 매일같이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엄마가 없는 곳에서 윽박을 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보란 듯이 더 심하게 엄마를 졸라댔거든요. 진짜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난감하게 웃기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말을 얼버무리기만 하셨죠.
그런 일이 숱하게 반복되었죠. 그중에 학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저랑 다르게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심지어 하고 싶은 건 더 많았거든요. 반 친구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 했고요. 정말 그 시절의 여동생은 밉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의 상화에 못 이긴 나머지 개 중에 하나둘 정도는 엄마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고는 했어요. 학원을 딱 한 달만 보내준다든지, 생일 기념으로 가지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2개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엄마가 다음 달에는 꼭 네 것도 사올게. 됐어. 나는 운동화 안 좋아해요. 지금 신고 있는 것도 멀쩡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몸을 갈아서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요. 제가 언니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나 동생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동생에게 양보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동생이 철이 안 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세 모녀의 시간은 느리고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여동생도 결국은 철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머쓱한 얼굴로 엄마와 저에게 이실직고를 하기도 했고요.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둘 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었거든요. 엄마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둘 다 그냥 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얼마라도 돈을 벌어서 엄마를 주말만이라도 쉬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편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여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 용돈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했고 그중 일부는 소소하게나마 엄마 병원비 같은 데 보태기도 했고요. 희영아, 너 이번 달 돈 보냈어? 당연하지. 벌써 이틀 전에 보냈거든? 통장 확인해봐. 그래? 알았어. 나 요 며칠 너무 바빠서 아직 계좌 확인을 못했어. 언니, 혹시 돈 떼먹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확인한다, 진짜. 아, 뭐래. 나 못 믿냐?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동생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마의 식당을 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한 종합병원에 들어갔고요.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부터 일정 비율로 돈을 적금처럼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본인도 여기에 돈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정 비율을 매달 갯돈처럼 저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죠. 생각 같아서는 아예 일을 쉬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둘이서 엄마의 생활비와 용돈을 100% 충당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엄마의 식당을 열어드리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한 13년쯤 돈을 모았더니 그래도 작은 가게를 열 정도는 되더라고요. 엄마의 생신 기념으로 가게를 계약하고 여동생과 함께 계약 서류를 보여드렸던 날. 그날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저희 셋이서 부둥켜 안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울었었죠. 나중에는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웃겨서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고요.
엄마가 차린 식당은 가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제육볶음, 생선구이 같은 몇 가지의 고정 메뉴는 별도로 존재하고 가게의 메인이 되는 백반 메뉴는 그날그날의 구성이 바뀌는 형태였죠. 가게를 오픈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한숨이에요? 내가 지금 한숨이 안 나오게 생겼어? 너희들 성과에 일단 덜컥 가게를 열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어떡하니? 엄마 솜씨를 아는데 망할 리가 있어요? 걱정 마, 엄마. 가게가 음식 솜씨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잘하는 집도 요즘 문 닫는다는데 얼마나 많은데. 잘 안 되면 뭐 그냥 문 닫고 놀러나 다니면 되겠네. 나중에 우리 손주나 봐주든가. 오픈 하루 전날 마지막 가게 정리를 앞두고 와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동생은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그 농담에도 엄마의 걱정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네 동생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쟤 때문에 더 걱정이야. 희영이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요, 뭘. 안 되면 그냥 이참에 쉬시면 되지. 지금까지 일한 것만 해도 엄마 대단한 거예요. 엄마는 괜히 너희들 나중에 시집갈 돈 날려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참나,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우리 시집은 둘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금쪽 같은 딸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라며 생전 안 가시던 절에도 다녀오시더라고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한테라도 좀 빌어야겠다면서요. 사실 엄마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저나 제 동생도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는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만 하던 엄마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가지게 되셨는데 잘 안 되면 너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였죠. 본인 탓이라며 자책도 많이 하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인터넷에 소문도 내고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의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했기에 저희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부탁이었죠. 다행히도 식당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처음 저희가 목표로 했던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달 매출 정산을 하던 날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의 행복했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이제는 제법 주변에 소문도 났고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단골이라고 할 만한 손님들도 꽤나 생겨났습니다. 엄마는 새로 오는 손님도 물론 기쁘지만 찾아왔던 손님들이 다시 와주시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다며 너무 좋아하셨고요. 지영아, 희영아, 오늘은 단체 손님 주문도 들어왔어. 오, 정말요? 단체 손님 몇 명이나? 10명이래. 모레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신다고. 대박이다. 성공했네, 우리 엄마.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들도 왔다 갔어. 한국말도 잘하는데 맛있다면서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엄마가 저럴 때마다 저와 여동생은 서로 웃음을 참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소녀라도 된 것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엄청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했거든요.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서 행복하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가게를 차려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엄마의 저런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초창기에 저희가 가게를 차려드린 목적과 다르게 엄마가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좀 쉬엄쉬엄 힘들 때는 가게 문을 닫고 쉬기도 하면서
일하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손님이 없는 날도 무조건 가게 문을 꼭꼭 제 시간에 열고 닫으셨고요. 보다 못한 저희가 좀 쉬면서 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딸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차려줬다며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셨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가 일을 하면서 워낙에 행복해 하시니까 적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겠다 싶은 점이었어요. 원래 스트레스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와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가게도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녀가신 손님들이 인터넷에 가성비 맛집이라며 감사한 후기를 많이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할 때 폰을 꺼내보니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다고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병원은 왜요? 아니야. 희영이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너한테까지. 뭔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하다가 뜨거운 데 좀 데여서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뜨거운 데 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영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요즘에 엄마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항상 웃는 낯이었는데 병원에 가시느라 조금 놀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가라앉은 목소리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늘 일자로 가게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저는 그날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가게에는 대체로 별일이 없었지만 아주 가끔 진상 손님들이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들도 있었고요. 초반에 몇 번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제가 따로 돈을 들여서 설치한 CCTV였습니다. 정작 CCTV를 설치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진상 손님이 없다 싶었는데 화면 속에서는 정말 그게 다 오늘 일을 대비했던 것인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제 여동생 또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꽤 큰 소리로 따지고 있는지 가게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쪽을 계속 쳐다볼 정도였어요. 둘은 모녀지간으로 보였는데 저희 엄마는 그 두 사람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그 장면을 볼 때까지만 해도 열불이 난다 싶었는데 제가 경악했던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저희 엄마 쪽을 향해서 숟가락을 던졌는데 그걸 엄마가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나이 든 여자가 저희 엄마의 머리 위로 국을 부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에서는 김이 나는 상태였으니 엄마가 되었다는 건 바로 저 국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옆 동네에 있는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여동생도 불렀고요. 어머, 지용아.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왜 그래? 너 괜찮아?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 놀란 엄마 얼굴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다 큰 딸이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집으로 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엄마는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어림이 되어서 저를 끌어안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동생도 엄마 집으로 도착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동생과 엄마의 눈앞에 아까 보았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은 기절할 것처럼 놀랐고 엄마는 착잡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 일하느라 바쁜데 이게 뭐라고 일일이 이야기를 해.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놀라기만 한 거야. 이게 별일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그냥 병원 갔다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여동생은 자기가 자세히 알아볼 걸 그랬다며 옆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의 화상은 2도 정도라더군요. 거즈를 붙이고 화상연고를 처방받아 왔는데 얼굴과 목 부위인지라 흉터가 남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국을 쏟을 때 대부분이 얼굴보다는 목으로 향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 그냥 너무 놀라서 얼른 병원만 다녀왔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누구라도 놀란 게 더 컸겠죠. 저는 이튿날 바로 엄마를 모시고 경찰서로 가서 CCTV 자료를 넘기며 그 두 인간을 신고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의료 기록도 넘겼고요. 그런 뒤 다시 화상 전문 병원으로 향했죠. 다행히 엄마의 화상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 정도면 대충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제대로 피하지를 못해서 얼굴에 조금 더 정통으로 맞았다거나 혹시나 뜨거운 국물이 눈에라도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엄마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겠다는 걸 저와 여동생이 미친 듯이 뜯어말려서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도 그 가해자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담당 경찰관님이 난감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가게 안 CCTV를 제외하면 늦은 시간 골목길 외부에 CCTV가 없는 상황이라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요. 거기다 그 두 인간은 그날 우리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인데다 엄마에게 국을 부은 이후 결제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그 어떤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안 보이는 건 아마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서 도자한 것 같다고 하셨죠. 어떻게 이걸 못 잡을 수가 있어.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바깥에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하는 수 없지. 됐어. 그 인간들 잡는다고 한들 또 뭘 어쩌겠니. 어쩌긴 뭘 어째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당연히 고소해서 콩만 먹어야지. 아이고, 됐어. 엄마는 그냥 없는 일로 칠 테니까 너희도 그냥 잊어버려. 요즘 흉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희를 달래시며 그냥 이번 일로 액땜을 한 셈 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나머지 밤에 잠도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엄마의 화상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 뒤로 저는 거의 매일을 그 영상을 들여다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걸 알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혼자서 몰래만 보는 영상이었지만요. 화상 치료가 다 끝났지만 엄마의 목덜미 부근에는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정도의 옅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엄마는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또 참을 수가 없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경찰이 못 잡는다면 나라도 잡겠다며 한동안은 인터넷에 매일같이 글도 올리고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며 그 인간들을 찾기도 했죠. 그렇게 한 1년쯤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디서 본 내용인데 부정적인 기억을 일기장에 쓰게 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된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곱씹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직도 이가 갈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나쁜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기막힌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속도 좋은 우리 엄마는 그저 살다 보면 원래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법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만 잊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고요. 결국 저는 그 일을 마음에 묻어두고 들춰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4년을 넘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눈에 띄게 잘생기고 대단하게 멋진 사람은 아니어도 남자친구는 착하고 성실하고 저만 바라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만나오면서 서로를 영혼의 반쪽처럼 잘 이해하는 단짝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엄마는 항상 제가 빨리 가정을 꾸려서 사랑하는 사람과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엄마의 제일 큰 기쁨이 바로 저와 제 동생을 만난 것이라고 했고요. 자식 계획이야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는 가정만큼은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뒤에 엄마의 바람처럼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요즘 병원 일 많이 바쁘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좀 났어요.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 녀석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형제들은 자매들에 비해서는 조금 서먹서먹한 사이인 경우가 많던데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거의 저와 제 여동생 사이처럼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였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고등학교를 그리고 시동생이 중학교를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처럼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게 되니 자식들 사이가 조금 더 각별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었죠. 남편에게 남동생은 거의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찌나 형제들 우애가 좋은지 저희가 결혼할 때는 시동생이 결혼식장에서 하도 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 사이가 좋다 보니 자연히 결혼을 한 후에는 저와도 잘 지내게 되었고요. 시동생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직장 생활에서의 고충 같은 것들을 나눌 때도 많았죠. 아니야, 진짜 오늘은 모처럼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야.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시동생 얼굴만 봐도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쓱하게 웃고만 있던 시동생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할 말도 있기는 한데 나 결혼하려고. 거봐, 이 녀석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머, 도련님, 진짜예요? 여자친구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시동생에게서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도제 여자친구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 안 그러던 녀석이 꾸미고 다니는 것만 봐도 뻔하지.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축하해요, 도련님. 진짜 잘 됐다. 감사해요, 형수님. 조만간 데려와서 인사시킬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모른 채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동생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켰고요. 다만 밖에서 소개를 시키던 그날 저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거의 자리가 파할 때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아마 10여 분 남짓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신부를 직접 대면했을 때 뭔가 자꾸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어쩐지 저 얼굴을 어디서 자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어디서 만났을 리는 없으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겠지만 그 후로도 저는 한동안 그 이상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왜 그 순간 바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어쨌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킨 뒤 3주쯤 더 지나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남편이 거의 시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나가는 셈이었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함께 나온다고 했고요. 꼭 막내 동생을 장가 보내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여동생도 내년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런 느낌일까 싶었고요. 심지어 평소에 긴장이라고는 안 하던 남편도 저보다 더 긴장을 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상견례장은 시내에 있는 한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각 구역이 전부 룸으로 분리가 되어서 조용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기에 요즘 예비신랑 신부들이 상견례 용도로 많이들 찾는 곳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시동생의 이름을 대고 안내받은 룸으로 향했어요. 들어갔더니 시동생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가볍게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크 소리와 함께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보다 먼저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그때 만났던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요. 그 얼굴을 보자 다시금 저는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 스스로도 난감한 심정이었죠. 이제는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이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예비 신부의 친정엄마를 본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제 형이고 이쪽은 제 와이프입니다.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가 꿈에서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3년 전 저희 엄마에게 국을 쏟아부었던 그 진상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춘 듯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동생의 예비 신부만 보았을 때는 누구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모녀가 나란히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 소름 끼치는 그 얼굴들이 떠올랐거든요. 룸 안은 저만 빼고 온통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두 사람을 자리로 안내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앉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열어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 빨리. 여보, 왜 그래? 저는 의아해하는 엄마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의 위치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나머지 네 사람은 당황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눈앞이 핑 돌 것만 같은 느낌에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진 컵을 집어들고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당신 왜 그래? 남편이 제 팔을 끌어당기며 속삭이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들을 노려보았어요. 당신들 3년 전에 이 근처 백반집에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했던 짓 기억나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형수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 당혹스런 눈빛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 두 인간들에게 바로 물을 끼얹지 않은 건 정말이지 제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한 일이었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 주인한테 음식 맛이 이상하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미친 트집을 잡으면서 국을 들이부었잖아. 그것도 사람 얼굴에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여보. 룸의 분위기는 이보다 더 차가워질 수 없을 만큼 가라앉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저의 말에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 안색을 싹 바꿔서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당에 가본 적도 없어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오해라도... 아니, 도재야, 잠깐만 있어봐. 그때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끼어드는 시동생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간의 얼굴들을 빤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기막힌 일이 있던 당시에 남편은 저와 사귀고 있었으니 누구보다도 그때 저의 울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상 속의 두 사람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몇 번이나 함께 돌려봤었고요.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든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다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 식당이 마침 상견례 장소와는 10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제가 당장 뛰어오라고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는 바람에 엄마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지영아! 김서방! 놀란 얼굴을 한 엄마가 룸으로 들어온 그 순간 누군가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다급하게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던 시동생의 예비 장모였죠.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들 맞지? 엄마한테 국 쏟아부은 인간들 말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일단 룸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먼저 놀랐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하는 말에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랐던 건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들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맞지? 내 말 맞지? 엄마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연신 그 여자들과 저를 번갈아가며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두 인간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고요. 눈이 커질 수도 없을 정도로 커져 있더라고요. 이제 좀 기억이 나려나? 기억 안 난다고 지금도 잡아떼 보시지 그래? 아, 아니, 우리는 모르는 일. 자신들을 보고 있는 시동생의 경악한 얼굴을 보며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예비 신부가 아니라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누가 봐도 그 모습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태를 깨닫게 된 남편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뭐야? 진짜로 그때 그 여자들이 당신들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됐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하면 되니까 거기 가면 잊었던 기억도 나겠지? 순식간에 루마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자며 그 여자들을 붙들었고 남편은 곧장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동생은 이 모든 일이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요. 엄마는 착잡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죠. 저는 보관하고 있던 CCTV를 다시 제출해서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가해자의 신원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고소 절차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저희 앞에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댔지만 경찰서로 조사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설프게 거짓말을 해대다가 더 역풍을 맞았거든요. 경찰 수사가 완료된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형사와 민사소송을 전부 걸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자 두 사람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저희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게에도 나타나고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저희 집 앞까지도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 여자들 아니야? 당장 꺼져!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한 것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절대로 봐주지 말라며 두 사람에게 고소 취하는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소송 끝에 형사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상해죄가 나왔고 민사로는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이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 싶을 정도였지만 이제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두 모녀는 아주 죄질이 심각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음식점마다 돌면서 진상을 피우고 꼬투리를 잡아서 식사 후에 돈을 안 내는 걸로 유명했다더라고요.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고맙다는 말도 반복했죠. 하마터면 저런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다며 본인 인생을 살렸다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동생에게는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찌 되었건 결혼을 파토내게 된 건 다 저의 일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의 그 말을 듣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뭐가 미안하냐 하고 오히려 인생 구제해 준 거라며 제 편을 들었고요. 처음에는 같은 이유로 걱정을 하시던 엄마도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는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이제는 남아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전부 풀리게 되었고요. 나쁜 짓을 하고는 절대로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죠. 조만간 엄마와는 셋이서 여행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끝난 기념으로 이제는 정말 호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오려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